네, 요즘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또 위축이 되면서 일자리 구하기 정말 힘들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근데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채용 문턱이 높아진 만큼 더 심해진 채용 갑질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또 관련해서 채용 갑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모르고 넘어갔던 채용 갑질엔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떻게 잘 대처하면 좋을지 관련한 노동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아노무법인의 이윤솔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의 첫 출연이신 것 같아요. 네. 소감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처음 출연하게 됐는데요. 내용 준비하면서 제가 취업 준비생일 때 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겪었던 내용들 함께 오늘 유익한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노무사님은 이렇게 화사하신데 오늘 주제가 채용 갑질 네. 조금 무겁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 좀 어떻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채용 권한에 기업이 있고 또 구직자들은 선택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사실 요즘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죠. 내 생각을 소신 있게 밝히는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노동법 이슈들이 참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불합리한 채용 갑질에 맞설 수 있도록 제가 채용 단계별로 노동법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아나운서분들도 참 그 채용 과정이 참 경쟁이 치열하시잖아요. 네. 면접 과정에서 혹시 불편했던 사례는 없으실까요? 뭐 있으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 재밌는 일을 하다 보니까 면접에서 뭐 혹시 불편한 질문을 받았어도 뭔가 이거를 재밌고 즐겁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사실 모든 일이 그렇진 않잖아요. 네. 혹시 미정 아나운서는 경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채용 갑질은 아닌데 네. 좀 억울했던 일이 있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사진이나 영상을 서류에 내요. 네. 그게 필수인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제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으면 정말 항상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이렇게 실물이 실제는 훨씬 낫네요. 이거보다 네. 나은데 네. 좀 서류 좀 통과시켜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좀 미정 아나운서 억울한 이거 거죠. 본인 생각 아닌가요? 아니 이게 사진으로만 사람이 판단한다는 게 조금 억울한 면이 있더라고요. 아, 네. 억울하실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사실 면접 과정에서 이런 사진이라든지 어떤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사실 직무랑 관련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네. 직무랑 무관한 내용이라면 이런 것들을 물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게 아. 바로 채용 갑질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또 최근에는 결혼했냐 아니면 자녀 계획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명백한 채용 갑질에 해당됩니다. 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정말 대놓고 물어봤는데 요즘 좀 나아지기는 했어요. 네. 또 구직자들이 이걸 보고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네. 하지만 내가 대응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넘어가셨을 텐데요. 오늘 내용 다 들으시고 앞으로는 좀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무사님 너무 좋은데 그 화면이 좀 잘 나오시면 좋으니까 여기 앞에 1번 네. 카메라를 봐주시면 네. 훨씬 더 화면이 잘 나오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 뭐 다양한 소개 해주시느라고 지금 바쁘신데 또 바로 이어서 채용 절차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채용 절차법은 좀 많은 구직자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 법인데요. 작년에 대폭 개정이 되면서 좀 화제가 됐었던 내용이고요. 사실 네. 이 채용 절차법은 2014년도에 국내에 처음 생겼습니다. 작년에 크게 바뀌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요. 부당한 채용 청탁 그리고 압력, 강요 행위를 금지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개인정보를 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부당한 채용 청탁에 관한 내용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부당한 채용 청탁. 이런 거는 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여기 자료 내용을 보시면요. 네. 채용 절차의 그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또 내가 채용을 목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부담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의 채용을 부탁하면서 기업 인사 담당자한테 만약 골프채 같은 선물을 했다면 네. 이 골프채를 준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 모두 과태료 대상이고요. 또 반면 단순한 정보만 제공을 했다 또는 추천인을 기재했다라는 것만으로
어떤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해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또 사실 뭐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만약에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면 이거는 또 뭔가 이런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추천을 받았더라도 정당한 채용 과정을 거쳤다면 그것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이런 유사한 사례를 명품 회사로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네. 명품 회사는 또 브랜드 특성이라든지 이런 패션 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은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업계에서 추천을 받아서 입사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러한 추천인 제도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 평가 점수가 명백히 부족한데도 이런 추천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했다면 당연히 법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추천인 제도 자체가 위법은 아닌데 뭔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위법이다. 이런 내용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해를 잘 한 것 같아서 다행이긴 네. 한데. 아니 왜냐하면 요즘에는 기업들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오히려 그런 사람 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바로 추천인 제도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런 그 제도 자체가 당연히 불법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추천을 받은 거는 인사상 당연히 허용할 만한 내용인데 그거 이제 추천인 이유만으로 내가 면접에서 당연히 떨어져야 될 점수거나 아니면 서류상의 필수 요건을 미비했거나 네. 그런 탈락 요건이 명백한데도 그거를 이제 추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점수를 아예 패스했다면 법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게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이 법조항을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개정된 채용절차법의 대표적인 내용 하나가 더 있다고 해요.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부분이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부모님의 직업, 그리고 혼인 여부 이런 내용들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 조항을 보시면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내용이고요. 구직자의 용모의 키, 체중도 이런 신체적인 조건을 물을 수 없고요. 또한 출신 지역이나 혼인 여부, 재산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을 물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아까 질문하셨던 면접 과정에서 자녀 출산 계획을 묻는 경우도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내용들 보면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걸 왜 물어보지라는 생각이 당연한데 이게 아직도 조금 물어보는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사실 저도 예전 구직을 할 때 들어본 적이 있는 질문이고요. 네. 아직도 종종 많은 기업에서는 이게 분위기를 좀 유하게 한다는 이유로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또 최근 젊은 면접관 분들은 이런 질문을 주로 안 하시지만 좀 더 이제 세대가 고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중요성을 못 느끼고 많이 질문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서는 이런 경우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구인정보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사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죠. 준법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채용절차법의 내용들 굉장히 꼼꼼하게 잘 지키고 있어서 못 보신 거고요. 채용절차법이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 근로자에게, 미만 회사에게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채용절차법 내용에 대해서 작은 규모의 기업 같은 경우는 미처 잘 못 챙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까 저도 미정 아나운서가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사진을 붙이는 게 저는 좀 번거로웠던 것 같아요. 막 사진도 새로 찍어야 되고 예쁜지도 확인해야 되고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아예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인 거죠? 그렇죠. 외국에서는 아무래도 사진을 부착하는 행위가 차별을 조장한다고 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구직자를 식별하는 목적으로 이런 증명사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진을 좀 부착하지 말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가 2007년부터는 표준 이력서의 사진란을 삭제하고 이 표준 이력서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진을 아예 부착하지 말자는 금지 법안까지 발의가 됐지만 사실 아직 통과가 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네. 노무사님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모나 이런 부분도 직무와는 어느 정도 관련이 네. 있다면 네.
뭐 붙이는 거는 허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 케이스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법으로서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일반 구직자들도 구직자 식별을 위해 증명사진은 부착이 가능하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아나운서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아까 말씀하신 프로필이라든지 기타 업무 수행에 관련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조금 아쉽긴 했는데 뭐 내야 된다고 하니까 예쁘게 찍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채용 절차법과 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좀 탭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흔히 저희 개인의 어떤 재산 조회가 내가 채용하는 회사에서 정보가 조회된다고 하면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부채 정보도 조회가 안 되는데요. 다만 금융 종사자처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청렴성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는 이런 개인의 부채도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분들이 교통비를 면접할 때 지급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내가 교통비 지급받을 때 거주지가 좀 더 멀면은 돈을 더 많이 받고 가까우면 좀 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기업이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채용절차법에서 지금 출신 지역을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소도 물으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실무적인 질문들이 좀 많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거주지는 물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채용절차법에서 수지를 금지하는 출신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출생지 그리고 또 등록 기준지를 말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현재 거주지를 물어보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개정된 채용 절차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또 이어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네, 총 3가지 단계별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입사 지원 단계, 두 번째는 채용 심사 단계, 또 세 번째는 채용 확정 단계별로 나누어서 유의사항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입사 지원 단계 주로 어떤 좀 채용 갑질들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네, 입사 지원 단계에서는 주로 모집 채용할 때 성별 차별, 연령 차별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거짓 채용 광고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노무사님, 저는 사실 채용 정보 사이트 봤을 때 뭐 특정 성별이라든지 특정 연령 이런 거를 좀 선호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위법이라는 건가요? 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네. 법에서 특정 성별이나 연령을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남녀고용평등법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네. 우선 근로자를 모집할 때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한 특히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고용촉진법 내용이고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네. 고령자가 하기에 참 위험한 업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연령 때문에 직무 수행이 아예 어려운 경우라면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면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 법 위반했다고 판결 난 사례를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우선 남녀 차별로 처벌받았던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요. 채용 공고에 특정 성별만 채용한다고 명시한 경우, 또 성별로 TO를 명시한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또한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췄는데도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계약직 이런 식으로 채용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연령차별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아파트 경비원들을 채용할 때 65세 미만만 채용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내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고요.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다라고 판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차별이나 연령차별을 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아니, 입사 지원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채용 갑질이 사실 뭐 거짓 채용 광고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을 또 말하시는 걸까요? 네, 말 그대로 채용할 의사가 없는데 거짓으로 채용 광고를 올린다는 뜻인데요. 관련된 사례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일부 기업에서 아이디어만 뺏어가고 또 채용을 안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인턴을 채용해주겠다, 정직원 채용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공모전이나 어떤 어려운 과제들을 내고 마지막에 결국 채용을 안 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채용 의사가 없으면서 거짓 채용 광고를 한다면 직업안정법이나 채용절차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좀 사례가 참 많습니다. 네. 헤어 디자이너 뽑는 줄 알고 갔는데 네. 회사가 아니라 학원이었던 경우도 있고요. 또 주부사원 모집하면서 최저 내가 100만 원은 보장해주겠다 이런 광고를 보고 갔는데 막상 100만 원 아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였던 거죠.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은 게 사실 뭐 PD 지원하는 친구들 보면은 요즘은 입사 지원서에 프로그램 기획안 같은 거 적어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채용을 안 한다면 아이디어만 가져가고 그러니까요. 취업을 안 시켜준다는 그런 거잖아요. 진짜 구직자들 두 번 울리는 갑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입사 지원 단계를 좀 지나서요. 채용 심사 단계에서 어떤 점들 유의를 해야 될지도 짚어주시죠. 네, 채용 심사 단계에서는 총 3가지 내용 말씀드릴 텐데요. 채용 절차상의 고지에 대한 내용, 또 채용 심사 비용을 구직자한테 부담하지 말자는 내용, 또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채용 절차상의 고지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을 말하시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채용 절차, 즉 내가 채용 전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구직자들한테 아주 차근차근 알려달라는 뜻인데요. 최근 수시 채용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면접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구직자 입장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또 내 채용 심사가 어떤 이제 진행으로 와 있는지 참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구직자들을 위해서 법에서 전형별로 진행 현황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네. 단계별로 이제 고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응시 접수 단계에서 회사는 채용 서류를 잘 받았다고 구직자한테 알려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채용 과정에서 채용 일정이나 전형 단계별 내용들을 구직자한테 알려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채용 확정 단계에서 내가 합격됐는지 불합격됐는지 이거를 알리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격뿐만 아니라 불합격 여부도 통보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채용 확정 후에는 내가 제출한 채용 서류, 아까 말씀하신 포트폴리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채용 서류에 반한 내용에 대해서 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걸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본 구직자들도 참 많은데요. 실제 구직자 A씨가 화상 면접 당일에 네. 면접을 취소당하면서 내가 이 면접을 보지 않았더라면 다른 회사에 지원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던 경험도 있고요. 네, 또 최종 면접을 본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내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와. 저도 그런 경우 진짜 답답했던 경험이 있는데 확실히 떨어지든 붙든 여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다음 기회를 또 노리기 위해서 내가 불합격됐는지 여부를 빠르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런 내용들이 법에서 이제 회사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이거를 지키지 않더라도 현행 법상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지키지 않더라도 기업한테 제재가 가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또 이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좀 많지만 앞으로는 이제 서로 채용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서로 좀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또 두 번째 채용 심사 비용의 부담 금지라는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온라인으로 G사트를 처음으로 진행하면서 관련된 그런 도구들을 담은 키트를 줬는데 이거를 뭐 구직자들에게 부담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인 건가요? 네, 채용 심사 비용 말이 참 어려운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키트는 삼성전자가 우리 구직자 잘 맞는지 어떤 우리 필요한 인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만든 거잖아요. 이러한 키트 같은 경우는 기업이 직접 만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기업이 직접 그 채용자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헤드헌터 수수료라든지 채용 사이트 운영비 또 필기시험 운영비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심사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또 채용 갑질 알아보고 있는데 세 번째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희 최근 개인정보 내용이 참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회사에 제출하는 입사 지원서에는 알게 모르게 내 개인정보가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연락처, 주소, 그리고 이제 학력에 대한 내용, 또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심지어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 구직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정보 수집 목적이 다 달성이 되었다면은 그 시기에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 입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내용이 구직 단계에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학력 증명서도 입사 지원서 제출 시점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면접 대상자로 선발된 이후에 제출해도 아주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구직자는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기업이 하는 거를 뭐 좋다 싫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다면 뭐 이런 좀 개인 정보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그게 참 어렵죠.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고 좀 쉽지 않은데요. 사실 기업 입장도 생각을 해보면요. 짧은 시간에 우리 회사에 맞는지 아닌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이러한 물어서는 안 되는 정보를 묻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라면 구직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질문이라면 내 업무 수행 내용하고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다만 답변한 곤란한 수준의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답변이 어렵다라고 소신 있게 밝힐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부당한 수준의 내용을 요구한다면 뒤에서 말씀드릴 저희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최후의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한 대처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뭐 구직자들 입장에서 가장 황당할 때가 뭔가 내가 지원했을 때의 조건이랑 막상 근무를 하게 됐을 때 조건이 다를 때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렇게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 거짓 채용 광고의 금지라고 해서 또 근로 조건을 변경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친구는 이제 이런 조건이 좋아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조금 이런 식의 업무도 할 수 있냐 이렇게 얹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관련한 법률은 없을까요? 네, 관련된 법이 채용절차법 제4조 내용에 있습니다. 사실 면접 과정에서 이 근로자를 만나보니 이 업무를 더 수행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안하는 경우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내용을 채용 광고랑 다르게 변경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텐데요. 이 관련된 사례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거주하는 어떤 A씨가 정규직 모집 공고를 보고 응시를 했는데요. 네. 막상 합격해서 첫 출근을 해보니까 지방 사옥에서 3개월 동안 트레이닝도 받아야 했고요. 또 내가 월 급여 20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 200만 원도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이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채용 확정 단계에서 일어나는 채용 갑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확정 단계에서 좀 채용 서류 반환과 관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채용 서류에 반환 내용은 말 그대로 우리 채용 서류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채용 절차가 끝난 이후에는 이 구직자한테 반환을 하라는 취지의 법률이고요. 최근 온라인으로 많이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는 반환 의무는 없고 서류를 파기해야 될 의무만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이 파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은솔 노무사님과 함께 채용 단계별로 채용 갑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처음으로 우리 한국직업방송 시청자분들 만나 뵀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또 이 하반기 채용 시즌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